현실공감 청취자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공감하는 시간, 현실공감입니다. 저는 진행자 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하고 복잡한 사안을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 LG 배터리 공장 ICE 단속 사건. 이게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 한미 동맹 관계, 투자 환경, 심지어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지 씨도 이 소식 듣고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475명이 한 번에 체포되고 그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라는 걸 듣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갑과 족쇄로 묶여 연행되는 영상이 공개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건 개요 및 배경, 10분,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볼까요? 9월 4일 현지 시간으로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총 475명이 체포되었는데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민수 씨, 이 공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이 공장은 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조지아주 최대 경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완공되면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조지아주 경제의 핵심 프로젝트였던 거네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프로젝트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곳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체포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이 공장 건설을 위한 전문 기술자들이었다는 점이에요. 현대 북미 CEO 호세 무뇨스의 말을 인용하면 공장 건설 단계에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유형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건 공장이 시작될 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 잔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노동력에서 12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아닌가요? 왜 하필 한국 기업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 당일 상황 재연 25분 당일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거의 500명의 연방 주 지방경찰이 3,000에이커 규모의 거대한 공장 부지를 포위했어요. CNN 보도를 보니까 현장에 있던 건설 노동자가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더라고요. 연방 요원들이 사업장에 내려와서 전체 현장에 대한 수색 영장이 있으니 건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노동자들을 벽에 세워놓고 한 명씩 신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원 확인 정보를 요구했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발 허가 종이를 줘서 출입구에서 보여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노동자들이 체포를 피하려고 송풍구에 숨거나 하수 연못에 뛰어들었다는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평범하게 일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수백 명의 연방 무장요원들이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워서 교도소 버스에 태우는 상황 말이에요. IC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허리, 손목,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버스에 오르는 모습. 이게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한테 할 일인가 싶었어요. 바로 그 영상 때문에 한국에서 여론이 폭발한 거죠. 한국 외교부가 즉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 입장은 어떤가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 알라베마 국토안보수사국 특별수사관의 말을 인용하면 조지아주와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를 훼손하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한국 노동자들이
정말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비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에요. 미국 당국은 비자 기한 초과나 비자 요건 위반으로 불법 취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측에서는 일부는 합법적 취업 허가를 갖고도 연행됐다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 문제였을까요?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주로 B1, B2 등 관광 비자나 ESTA로 입국해서 실제로는 건설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돼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공장 설치 및 기술 지도를 위한 단기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인 거네요. 미국에서는 일이라고 보는데 한국에서는 기술 지도라고 보는 거죠. 정확해요. 실제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 중에는 E2 전문 기술자 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같은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명백히 과잉 단속 논란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왔을 텐데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CNN의 한 렵학 교수 인터뷰를 보면 한국 국민들이 미국 공장과 시설에서 이런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오랫동안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이번 배터리 공장 단속은 비자룰의 다른 집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이네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걸 어떻게 대응한 건가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정말 빨랐어요. 사건 당일부터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대응팀을 구성했고 9월 9일에는 조현 외교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거든요. 외교장관이 직접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내복이 나와요. 처음에는 한미 양국이 9월 7일에 송환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과정이 중단된 거예요. 왜요? NPR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한 거예요. 구금자들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시하면서 송환 과정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가 한국인들이 계속 일하며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316명 중에서 단 한 명만 미국 잔류를 선택했어요. 나머지 315명은 모두 한국행을 택했죠. 외교적 파장과 의미 25분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선 타이밍부터 문제였거든요. 8월 25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성담회담을 가졌는데 불과 10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담회담에선 뭘 합의했었나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7월에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투자 약속을 한 직후에 투자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체포된 거네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맞아요.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한미 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투자는 환영한다면서 투자를 위해 온 전문 인력은 체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한국 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여론이 정말 나빴어요. 특히 수갑과 족쇄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가적 굴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자국민이 범죄자 취급받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낀 거죠. 실제로 9월 9일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벌어졌어요. No one is illegal이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투자는 환영하지만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만 매우 똑똑한 사람들과 뛰어난 기술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도 조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발언들이 사후수습용이라는 점이에요. 이미 한국 기업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투자가 체포나 구금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인식이 생겨버렸거든요. 실제로 투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영향이 시작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든 미국 출장을 중단하고 현재 미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숙소에 머무르거나 즉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한 거니까요. 그리고 현대 측에서도 공장 건설이 최소 2, 3개월 지연된다고 발표했죠. 맞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 북미 CEO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장 완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경제적 파급 효과예요. 경제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직접적인 영향부터 보면 현대의 LG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 자체가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규모입니다. 완공되면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2, 3개월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현대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확해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요 인업 사업 프로젝트가 20개가 넘어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포스코의 제철소,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등등 이 모든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왜 다른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지을 때 쓰는 방식이 비슷해요. 초기 설치와 기술 이전을 위해 한국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번 사건 이후로 이런 관행 자체가 위험해진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면 더 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력 파견 비용 증가예요. 이제는 더 엄격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대폭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프로젝트 지연 위험이에요. 전문 인력 파견이 어려워지면 공장 건설과 가동 시기가 계속 미뤄질 수 있어요. 현대 케이스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요? 가장 심각한 건 투자 회피 현상이에요. 아예 미국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도 손해 아닌가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인데. 물론이죠. 조지아주만 해도 현대 프로젝트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엄청났을 거예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프로젝트라고 자랑했던 이유가 있죠. 그러면 결국 양국 모두에게 손해인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한국은 고급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미국은 거대한 시장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민 정책 때문에 꼬여버린 거죠.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한국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독일 기업들, 일본 기업들도 전문 인력 파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에요. 한국 외교부가 비자 관련 이슈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어떤 비자가 필요한 건가요? 전문가들은 공장 설치 및 기술 이전 전용 비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기존의 B1 비자나 관광 비자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 아예 명확한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첫째, 체류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해요. 공장 건설 기간에 맞춰서 1, 2년 정도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되 프로젝트 완료와 함께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하는 거죠. 둘째는요? 둘째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기계 설치, 기술 이전, 현지 직원 훈련으로 한정해서 일반적인 취업과 구분하자는 거죠. 셋째는요? 셋째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초청 기업이 비자 신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도 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 변화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을 늘리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럼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한국 기업들이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미국 현지에서 인력을 추원하거나 아예 미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당연히 비용은 증가하죠. 하지만 체포될 위험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감소 중이라고 해요.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계속되는 외교적 협상이 필요해요. 이번에 조현 외교장관이 직접 나선 것처럼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을 설득해야죠. 그리고 기업들도 변해야 하고요. 맞아요. 원청 하청 구조에서 고용 형태와 비자 관리를 표준화해야 해요. 현대 같은 경우도 직접 고용 인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애매한 구조가 문제를 키운 면이 있거든요. 이번 사건을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관리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외국 투자 환영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순적으로 보이긴 해요. 투자를 받으려면 전문 인력도 같이 와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위상이에요.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 상대국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잖아요. 그런 동맹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안아야 하는데 오히려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에 투자하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스스로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는 건 전략적으로 손해예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있잖아요.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북한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북한 매체들이 이번 사건을 미국의 반한 정서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이민 정책의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말이에요. 비슷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네, 독일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폴크스바겐이 테네시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독일 기술자들을 파견했는데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일본은 어떤가요? 도요타가 엘라베마주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일본 엔지니어들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미뤄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대규모 체포 사건은 없었죠. 왜 한국이 특히 타겟이 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대규모 투자가 몰렸거든요. 둘째는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비자 관행을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 기업들은 이미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을 수 있어요. 셋째는요? 정치적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한국이 중국과도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확실한 편을 들어라는 압박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압박이 효과적일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 같아요. 한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만 키우고 실제 투자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곳과는 정반대기로 가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안타깝게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찰을 톰 호만이 더 많은 이런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거든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비자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해요. 애매한 비자로 일하는 관행은 완전히 중단하고 모든 파견 인력에 대해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받도록 해야죠.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비용은 들지만 필수예요. 체포되는 리스크를 비교하면 훨씬 나은 선택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해요. 현지 인력 양성이 가능할까요?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해요. 독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현지화를 이룬 사례들이 있거든요. 현지 대학과 협력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예방 외교가 중요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미국 측과 협의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해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코트라나 외교부에서 미국 비자 관련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강화해야 해요. 기업들이 혼자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감사나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법 같은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요.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법적 명확성의 중요성이에요. 애매한 비자로 일하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됐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해외 공무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예요. 트럼프 1기 때는 괜찮았던 일이 2기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셋째는요? 셋째는 동맹의 한계예요.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좀 씁쓸한 교훈이네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미 감정에 빠질 필요는 없고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업들은 어떤 기원을 얻었을까요?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에요. 비용을 아끼려고 법적 리스크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됐거든요. 앞으로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투자 비용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그리고 현지화의 필요성도 있겠네요. 맞아요. 한국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현지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정부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예방 외교의 중요성이에요.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기업 외교에도 더 신경 써야 해요. 기업 외교라는 게 뭔가요?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곧 민간 외교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현대나 삼성이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네요. 당연하죠. 해외에서는 한국의 대표로서 행동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커졌고 기업들도 미국 투자에 신중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결국은 복원될 거라고 봐요. 양국의 전력적 이해관계가 너무 크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우방국이니까 당연히 잘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해요. 좀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관계가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보다는 파트너의 관계로 변할 수 있어요. 서로의 이익을 명확히 계산하고 그에 따라 협력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게 나쁜 건가요?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감정적 기대보다는 현실적 계산에 기반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아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투자처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중국 아니면 우리 식으로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좁아지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균형 외교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미 동맹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안보 협력은 경제관계와 별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 1시간 넘게 조지아 현대공장 IC 단속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예지 씨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민 단속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한미 관계, 경제 협력, 심지어 국제 정치까지 연결된 큰 사안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준비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정치적 환경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항상 마련해 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통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측에서 사전에 이런 기준으로 단속하겠다고 명확히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결국 상호 이해와 소통 부족이 이런 문제를 키운 면이 있어요. 앞으로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들도 변해야 하고 정부도 변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게 아니라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죠.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 구금돼 있는 145명의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빨리 안전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현실 공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예지 씨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 공감의 강민수, 김혜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